사람을 한 명도 안 쓰는 가게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0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는 옆 가게보다 더 비싸고 매출은 매달 400만 원이 찍히는데 통장엔 생활비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장님,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한마디에 수많은 분들이 무인 매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을 뺐으면 값이 싸져야 정상인데 무인 가게가 옆집보다 더 비쌉니다. 게다가 분명 보는데 손에 쥐는 건 빚뿐입니다. 오늘은 무인 빨래방 한 곳의 통장을 끝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매출에서 한 줄씩 돈이 빠져나가는 걸 따라가다 보면 진짜로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두고 함께 따라와 주세요. 사라진 300만 원, 그 범인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사람이 없는 가게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세탁소,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사진관, 무인 밀키트 가게까지. 소방청 집계로 이게 무인 5대 업종인데요. 무인 점포 수가 5년 사이에 약 5배로 늘었습니다. 무인 편의점만 따로 보면 단 2년 만에 약 6배가 됐어요. 거리의 풍경이 이렇게 빠르게 바뀐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너도 나도 무인으로 달려간 걸까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사람을 쓰는 게 너무 무서워졌기 때문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약 1만 3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15만 원이에요. 직원 한 명을 하루 종일 세워두려면 매달 215만 원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요. 그러니 창업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런 말이 빠지질 않습니다. 사장님, 이건 사장님이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이나 목돈을 주고 노후를 고민하던 분들에게 이 한마디는 정말 달콤하게 들립니다. 출근도 안 하는데 매달 돈이 들어온다니, 인건비 215만 원 걱정도 없다니, 가게 하나만 잘 차려두면 출근 도장 안 찍어도 노후가 든든해질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늦은 밤 잠 안 오는 날에 무인 부업 어쩌고 하는 글을 검색창에 쳐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람값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사람을 안 쓴다는데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가게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사람값입니다. 그 사람을 통째로 뺐다면 그 가게 물건은 옆 가게보다 당연히 싸져야 정상 아닐까요? 인건비가 빠진 만큼 값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무인 카페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이 옆 골목 메가커피보다 비싸거나 잘해야 같은 가격입니다. 지금 저가 커피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메가커피가 약 3,300개, 컴포즈 커피가 약 2,600개, 백다방이 약 1,700개. 이 세 곳이 골목골목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면 백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500원, 메가커피가 1,700원에서 2,000원 선이에요. 사람이 직접 주문받고 직접 내려주는 커피가 이 가격입니다. 무인 카페는요, 사람을 한 명도 안 쓰는데 객단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갑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인건비를 통째로 뺐는데 왜 더 싸지질 않을까요? 사람을 한 명도 안 쓰는데 옆집보다 비싼 가게, 뭔가 단단히 어긋나 있다는 느낌, 여러분도 받으시지 않나요? 실제로 무인 카페를 차린 분들 중에는 바로 옆에 메가커피나 컴포즈가 들어오는 순간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을 안 써서 아낀 돈이 무색하게 사람을 쓰는 옆집한테 손님을 그대로 빼앗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정보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파는 쪽은 다 아는데 사는 쪽, 그러니까 창업하는 쪽은 모르는 기울어진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은 들었지만 정작 그 가게의 진짜 비용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줍니다. 인건비 한 줄을 뺀 자리에 무엇이 들어찼는지 그걸 모른 채 통장만 믿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함부로 믿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통장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무인 빨래방 한 곳의 통장입니다.
자, 화면에 통장 한 장이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동네 골목, 세탁기 7, 8대에 건조기 대여섯 대를 돌리는 무인 빨래방 한 곳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 통장에 찍힌 매출은 약 400만 원이에요. 나쁘지 않죠? 출근도 안 하고 직원도 없고 가만히 기계만 돌렸는데 400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퇴직금으로 이런 가게 하나 알아봤다면 딱 이 숫자 보고 마음이 움직였을 겁니다. 한 달에 400이면 어디냐? 이거면 먹고 살겠다 싶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400은 사장님 돈이 아니에요. 통장을 거쳐서 지나가는 돈입니다. 들어왔다가 곧바로 한 줄씩 빠져나가는 돈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 한 줄을 직접 지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빠지는 줄, 월세입니다. 무인 빨래방은 위치가 곧 매출이에요.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목 좋은 자리여야 손님이 들어오니까 좋은 자리일수록 월세가 비쌉니다. 그리고 이 월세는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비가 와서 가게 문 앞이 한산해도 매달 똑같이 나갑니다. 손님 숫자랑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는 돈, 경제에서는 이걸 고정비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그대로 청구되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400에서 이 월세 한 줄을 떼면 통장 숫자가 벌써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줄, 전기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빨래방의 진짜 복병이에요. 세탁기는 그렇다 쳐도 건조기가 문제입니다. 건조기는 전기를 먹는 하마예요. 뜨거운 바람으로 옷을 말리는 기계라서 돌아가는 내내 전기를 엄청나게 빨아들입니다. 손님이 건조기를 돌릴수록 매출은 오르지만 그만큼 전기요금 고지서도 같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문제는 이 전기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게를 차린 사장님 입장에서는 처음 계산했던 전기료가 어느 순간 훌쩍 올라가 있어요. 2022년 이후로 전기요금은 여러 차례 올랐고 산업용 기준으로 누적 인상폭이 50%를 넘습니다. 처음 사업 계획 썼을 때 잡았던 전기료가 지금은 1.5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양을 말려도 빠져나가는 돈이 더 커진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통장에 큼지막하게 찍히는 게 있어요. 건조기를 여러 대 돌리려면 가게에 들어오는 전기 용량 자체를 키워야 합니다. 이걸 전력 증설공사라고 하는데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요. 기계만 사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기계가 돌아갈 전기기를 새로 까는 공사비가 또 청구되는 거죠. 400에서 전기료 줄 또 뗍니다. 세 번째 줄, 세제값과 유지보수비입니다. 빨래방인데 세제가 빠지면 안 되겠죠? 세제, 섬유유연제 매달 채워 넣어야 합니다. 기계도 사람처럼 관리를 받아야 해요. 필터 갈고, 고장나면 수리기사 부르고 정기점검 받고. 무인이라 사람은 없지만 기계를 돌보는 손길과 돈은 매달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또 한 줄 뗍니다. 정리해볼까요? 월세를 뗐습니다. 전기료를 뗐습니다. 세제값과 수리비를 뗐습니다. 이제 통장에 처음 찍혔던 400은 어디로 갔을까요? 절반 가까이가 이미 사라졌어요. 손님이 동전을 넣고 빨래를 돌려준 그 돈이 사장님 손에 닿기도 전에 줄줄이 빠져나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사장님 입장이 되어보세요. 분명히 통장엔 400이 찍혔는데 막상 정산을 해보면 손에 쥐는 건 자꾸 줄어듭니다. 통장 숫자랑 실제 내 돈이 안 맞으니까 매달 정산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분명 가게는 돌아가는데 내가 번 게 맞나 싶고 어디서 새는지는 알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은 없고 밤에 계산기 두드리다가 한숨 쉬어보신 분들 이 마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뗀 비용은 사실 다들 아는 비용이에요. 월세, 전기료, 세제값 이건 가게 차리기 전에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돈입니다. 진짜 함정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뺀 건 눈에 보이는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통장에 절대 안 찍히는 눈에 안 보이는 비용 하나가 매달 당신 돈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면 이겁니다. 7천만 원 주고 들여놓은 세탁기와 건조기는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매달 조금씩 낡아갑니다. 기계는 가만히 서 있어도 늙어요. 그 늙어가는 값을 매달 따로 떼어두는 게 감가상각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7천만 원짜리 기계를 10년 쓴다고 치면 1년에 700만 원어치씩 낡습니다.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58만 원이에요. 매달 58만 원씩 기계가 늙어가는 값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진짜 함정입니다. 이 58만 원, 통장에는 절대 안 찍혀요. 카드사가 떼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매달 청구서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점주는 이 돈을 비용으로 안 칩니다. 통장에 안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번 줄 알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통장에 찍힌 숫자에 속지 마세요. 통장은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간 돈만 보여줍니다. 매달 조용히 늙어가는 기계값은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통장만 보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58만 원씩 미래에서 빚을 당겨 쓰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시간 차이입니다. 1년 차에도 3년 차에도 통장은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수명을 다합니다. 세탁기도 건조기도 한꺼번에 새로 사야 해요. 그 순간 7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한 번에 날아옵니다. 그동안 매달 58만 원씩 따로 모아뒀어야 할 돈을 통장에 안 찍힌다는 이유로 그냥 써버린 거죠. 재투자 시점이 오는데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걸 경제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미 기계에 묻어버려서 도로 빼낼 수 없는 돈이에요. 그만두자니 들어간 2억이 아깝고 계속하자니 매달 새는 돈이 보이고 그 사이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실제로 한 빨래방 점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억을 넣었는데 10년 뒤를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고요. 매달 통장은 그럭저럭 맞는데 기계 수명이 다하는 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번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는 거죠. 자, 도입에서 제가 사라진 300만 원을 찾는다고 했죠? 그 300만 원의 정체가 여기서 절반쯤 드러납니다. 통장에 안 찍히는 감가상각 58만 원, 그리고 앞에서 본 월세와 전기료, 손에 쥔 줄 알았던 돈은 사실 이렇게 매달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통장에 안 찍히는 비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도난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가져가도 그 자리에서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최근 2년간 무인 점포절도가 5,972건 접수됐습니다. 경북은 더 가팔라요. 2022년 70건이던 게 2023년엔 329건으로 1년 만에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더 씁쓸한 건 이 절도범의 절반이 넘는 52%가 10대라는 점입니다. 피해액 자체는 몇백 원에서 만원 안팎, 소액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건이 신고되면 경찰이 출동하고 CCTV를 분석하고 검거에 나섭니다. 소액 도난 하나에 강력사건급 치안 인력이 움직이는 거죠. 그 비용은 누가 낼까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눠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무인이라 인건비 한 줄을 아꼈다고 좋아했는데 그 빈자리를 본안 손실과 경찰 치안 비용이 그대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점주가 아낀 사람값이 사회가 떠안는 비용으로 옮겨갔을 뿐인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만 바꿨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통장에 찍히는 월세, 전기료, 세제값, 그리고 통장에 안 찍히는 감가상각 58만 원과 도난, 매출 400만 원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번 게 아니었어요. 잠깐 거쳐가는 돈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새어나간 돈은 도대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범인을 한 명씩 불러보겠습니다. 점주의 통장에서 새어나간 그 돈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주머니로 정확하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호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본사는 점주가 가게 문을 여는 그 순간 이미 돈을 법니다. 가맹비를 받고 장비를 납품하면서 또 받고 매달 로열티로 또 받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본사는 그 가게가 잘 되든 망하든 상관이 없어요. 매장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 그 자체가 본사한테는 이미 확정된 수익입니다. 손님이 단 한 명도 안 와도 본사는 손해볼 게 없는 구조예요. 특히 장비값을 한번 보세요. 무인 카페 커피 머신 가격이 본사 자체 머신이든 다른 회사 머신이든 거의 똑같이 2,300만 원에서 2,430만 원 사이입니다. 자체 머신을 쓰면 좀 더 쌀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머신값 안에 본사와 제조사가 가져갈 마진이 이미 두툼하게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 키오스크와 장비를 만드는 제조사가 등장합니다. 무인 빨래방을 떠올려 보세요. 총 투자 1억 4천 중에 장비값이 60%가 넘습니다. 점주가 가게를 차리는 순간 제조사는 기계 한 대 한 대를 팔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기계가 고장나면 또 법니다. 점주가 매일 새벽에 나와 동전을 세는 동안 제조사는 기계를 팔아 한 번, 수리해주며 또 한 번 버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건물주입니다. 이분은 가장 마음이 편한 분이에요. 가게가 대박이 나든 통장이 텅 비든 점주가 밤잠을 설치든 말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세는 또박또박 들어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본사가 떼고 제조사가 떼고 건물주가 뗐습니다. 셋 다 위험은 하나도 안 집니다. 가게가 망해도 이 세 사람은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위험은 누가 다 짊어졌습니까? 퇴직금을 털어넣고 새벽에 나와 기계를 닫고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점주 한 사람이 100% 다 떠안았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점주는 이미 1억이 넘는 돈을 기계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손해를 보면서도 가게를 못 닫아요. 본사가 정해주는 재료를 사야 하고 제조사가 부르는 값에 수리를 맡겨야 합니다. 한번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서 계속 뜯기는 거예요. 그게 포로시장입니다. 옛날 미국 골드러시 때 이야기가 딱 이겁니다. 금을 캐겠다고 곡괭이를 들고 산으로 몰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진짜로 부자가 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를 판 상인, 청바지를 판 장사꾼이었어요. 곡괭이 든 사람은 망해도 곡괭이 판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무인 매장이 정확히 이 구조예요. 기계 들고 뛰어든 점주는 빚을 지고 기계를 판 본사와 제조사는 돈을 법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당신이 기계를 돌린 게 아니에요. 본사와 건물주가 당신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출근했지만 사실은 이 세 사람을 위해 매일 기계 옆을 지킨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아프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건 해방이기도 합니다. 통장이 안 맞았던 게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운영을 못해서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구조가 그렇게 설계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숫자로도 이 구조가 보입니다. 무인 카페 1위로 불리는 한 브랜드는 가맹점이 빠르게 늘면서 겉으로는 크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 영업 적자가 약 10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외형은 분명히 커졌는데 그 성장의 열매가 점주들의 통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게 수는 늘고 간판은 화려해지는데 정작 그 안에서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의 통장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멀쩡히 영업 중이에요. 문제는 회사 하나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가도록 짜여 있느냐, 바로 그 구조 자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답이 보입니다. 일본에는 코인 빨래방이 약 2만 5천 개나 있습니다. 동네 어디에나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보다도 많아요. 게다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6%나 더 늘었습니다. 우리는 우후죽순 생겼다가 조용히 문을 닫는데 일본은 왜 멀쩡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본은 집이 좁아서 큰 이불이나 두꺼운 옷은 동네 빨래방에서 말리는 게 생활입니다. 수요가 진짜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 갖춘 집도 점점 늘어요. 수요는 빤한데 공급만 한 골목에 서너 개씩 폭증했습니다. 같은 무인 빨래방이라도 일본은 수요 위에 지은 가게고 한국은 유행 위에 지은 가게입니다. 구조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처음 던졌던 그 이상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을 한 명도 안 쓰는데 왜 옆집보다 더 비쌌을까요? 이제 답을 아실 겁니다. 인건비라는 한 줄을 뺀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10줄이 들어찼기 때문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들어찼고 통장엔 안 찍히는 감가상각이 들어찼고 도난 손실과 그걸 막는 비용이 들어찼습니다. 그 위에 본사와 제조사와
건물주의 마진까지 얹혔습니다. 사람 한 명 값을 아끼려다 10명 몫의 돈이 새어나간 셈이죠.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잘 나가는 업종은 다르지 않냐고요. 그래서 한때 가장 뜨거웠던 즉석 사진관, 인생 네컷을 보겠습니다. 이 시장 1위 회사 대표가 2024년에 직접 말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내 매장이 410곳이 넘는 그 시장을 가장 잘하는 1등이 한 말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일수록 가장 빨리 차고 넘칩니다. 남들이 다 들어갈 때가 사실은 가장 비싼 입장권을 사는 순간인 겁니다. 실제로 외식 프랜차이즈 전체를 보면 2024년 가맹점 폐점률이 13.7%로 집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이 영상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겁니다.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통장을 채운 게 아니라 채워지는 척하면서 한 줄씩 뜯기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에 속지 마세요. 내 돈이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릅니다. 사람 쓰기가 부담스러워질수록 무인으로 가려는 흐름은 더 거세질 겁니다. 그런데 수요 없는 자리에 공급만 늘어나는 구조가 그대로라면 그 끝은 결국 조용한 폐업입니다. 무인이라는 간판이 문제를 가려줄 뿐 없애주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무인 부업을 고민하신다면 딱 3가지만 챙기세요. 첫째, 창업 전에 감가상각을 반드시 계산에 넣으세요. 10년 동안 기계가 늙어가는 값까지 다 빼고도 남는 돈이 있는지 종이에 적어보셔야 합니다. 눈앞의 순이익이 아니라 10년 손익으로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둘째, 본사와 장비회사가 가져가는 마진을 먼저 따져보세요. 내가 내는 돈 중에 진짜 내 몫이 얼마인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그 자리에 수요가 진짜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를요. 여기까지 함께 봐주신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생겼다가 어느새 사라진 무인 매장이 있나요? 어떤 업종이었는지, 왜 망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신 그 작은 가게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퇴직금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인 매장만큼 빠르게 생겼다가 요즘 조용히 사라지는 또 다른 골목 업종을 다룹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그 진짜 손익을 통장 단위로 까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데 이 채널이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이 10년 만에 역대급 호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조선업의 도시, 거제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셋 중 하나가 비어버린 상가, 전국에서 청년이 가장 빨리 사라지는 도시. 산업은 분명히 살아났는데 도시는 오히려 더 빠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호황의 돈이 이 도시를 그냥 통과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충격적인 구조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거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제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함께 읽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한 도시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5년 말 거제의 조선소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한화오션의 가동률은 100.5%, 삼성중공업은 111%였습니다. 가동률이 100%를 넘는다는 건 공장이 24시간 풀로 돌아가도 일감을 다 못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일감은 넘쳐났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화오션이 따낸 일감은 98.3억 달러, 삼성중공업은 79.4억 달러였습니다. 이미 쌓아둔 일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한화오션의 상선 수주 잔고는 26조 원, 삼성중공업은 27조 원을 넘겼습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초대형 호황파도가 지금 거제 앞바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답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조선소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 도시가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이면 그 동네 상가도 북적이고 사람도 몰려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거제의 다른 숫자를 보겠습니다. 거제의 상가 공실률은 35.1%였습니다. 세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은 13.4%였습니다. 거제가 전국의 약 3배입니다. 작은 가게들이 모인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17.2%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선소는 쉴 틈 없이 돌아가는데 그 도시의 가게 셋 중 하나는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거제 최대 번화가인 고현동도 하나오션 바로 뒤편인 오포동 상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에는 임대 간판만 즐비하고 도심은 한산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장사한 상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안 된다. 폐허 같다. 장사만 죽은 게 아닙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거제의 관광지도 인파가 뚝 끊겼습니다. 유람선은 운항을 접고 횟집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호황이라는 도시의 풍경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집값은 어떨까요? 더 충격적입니다. 거제 아파트값은 호황의 정점이던 2015년 말 평균 약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억 5천만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약 27% 빠진 겁니다. 사실상 반토막에 가깝습니다. 이 하락폭은 전국에서도 가장 깊은 축에 듭니다. 집을 사도 값이 오르질 않으니 사람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사람이 빠지고 있습니다. 2015년 거제 인구는 한때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약 23만 명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곧 23만 선마저 무너질 위기입니다. 더 무서운 건 누가 떠났느냐입니다. 도시의 미래인 청년들이 가장 먼저 짐을 쌌습니다. 거제의 20대에서 30대 인구는 2014년 약 7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약 4만 6천 명, 9년 사이에 청년 3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228곳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이 가장 빨리 빠져나간 도시가 바로 거제였습니다. 전국 1등입니다. 청년이 빠지니 도시는 빠르게 늙어갑니다. 거제의 평균 연령은 몇 해 사이 38.6세에서 42.3세로 올라갔습니다. 일감이 가장 넘치는 도시가 가장 빨리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황이면 일자리가 넘치고 일자리가 넘치면 청년이 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제는 정확히 거꾸로 갑니다. 산업은 역대급인데 청년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떠납니다. 지표상으로는 이 도시의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조선소라는 심장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가게는 비고 청년은 떠나고 인구는 줄어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돈이 안 들어와서일까요?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수주는 수십조 원, 가동률은 100%가 넘습니다. 분명히 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거제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배들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업이 호황입니다. 공장은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그럼 사람이 몰려와야 정상입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일감은 넘치는데 인구는 줄어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조선소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거제의 도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요. 거제의 외국인 노동자 수를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5,4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에는 15,790명이 됐습니다. 3년 만에 약 3배로 늘었습니다. 양대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만 9,732명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바깥에서 온 분들로 채워진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흐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조선 인력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겠습니다. 2007년에는 3.2%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2.7%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허용하는 비율은 30%까지 열려 있습니다. 즉,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외국인 노동자를 탓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은 부족한 일손을 메우러 먼 나라까지 온 고마운 분들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 구조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분들은 거제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숙사에서 살고 계약은 단기입니다. 출퇴근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은 거제에서 하지만 거제에 집을 사거나 가게를 차리거나 가족을 데려와 살지는 않습니다. 인구 통계에는 잡혀도 실제 도시에 사는 수요로는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도시가 거대한 환승역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거제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들고 떠납니다. 플랫폼은 늘 사람으로 붐빕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늘지 않는 그런 역과 똑같습니다. 붐비는 것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보낸 송금액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누적 176억 3,0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입니다. 25조 원이 거제를 비롯한 전국에서 벌려 한국 바깥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한 달 평균 해외로 보내는 돈이 약 107만 원입니다.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번 그 자리에 남지 않고 국경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붙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다만 도시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번 돈이 그 동네 식당에서, 그 동네 가게에서, 그 동네 집세로 돌고 돌아야 상권이 삽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처음부터 끊겨 있었던 겁니다. 이제 파트 1의 그 의문이 조금 풀립니다. 분명히 돈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감도, 일하는 사람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거제에 고이질 않았습니다. 도시를 그냥 통과해서 빠져나갔습니다. 포항의 불빛은 조선소 도크에만 켜지고 도심 상가에는 닿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외국인 노동자를 탓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포항이라면, 일자리가 넘친다면 한국 사람들이 먼저 몰려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를 바깥에서 온 분들이 채우고 있을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 호황의 일터를 떠났을까요? 그 답을 알고 나면 아마 화가 나실 겁니다. 거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소는 풀가동입니다. 일감은 넘칩니다. 그런데 정작 일할 한국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황이면 사람이 몰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움직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안 돼서입니다. 여기 같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용접공입니다. 같은 배를 만듭니다. 같은 용접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연봉은 약 8,700만 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연봉은 약 4,500만 원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한 사람은 원청 정규직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청 노동자라는 것뿐입니다. 일은 같은데 통장은 절반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청 용접봉의 연봉은 원청의 약 52% 수준입니다. 정부 실태조사를 봐도 하청 임금은 원청의 50%에서 70% 사이에 머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격차가 역대급 호황에도 그대로라는 겁니다.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수주장고는 수십조 원입니다. 그런데 하청 임금은 동결입니다. 호황의 과실이 가장 위층에서 멈춰서 버린 겁니다. 온라인에 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좋아요가 9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초호황이라는데 20년 경력 용접기술자, 시급이 편의점 알바급이다.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따라가 보니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댓글 아래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달았습니다. 누구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누구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똑같은 억울함이 조용히 모여 있었던 겁니다. 20년을 쇳물 앞에서 보낸 손과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손의 거리가 통장에서는 점점 좁혀집니다. 숙련의 값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술을 오래 갈고 닦아도 보상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떠납니다. 당연히 떠납니다. 기억하시나요? 2015년 거제를 덮친 그 겨울을.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종사자는 92,164명에서 69,149명으로 줄었습니다. 양대 조선소만 봐도 8만 명대였던 인력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때 수만 명의 숭령공이 거제를 떠났습니다. 짐을 싸고 가족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호황이 돌아왔습니다. 일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숭령공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한 번 데인 사람은 같은 자리에 손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떠날 땐 무너져서 떠났는데 돌아오라는 자리의 임금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그 사이 새 일터를 잡았고 아이는 학교를 옮겼고 삶의 무게중심이 이미 다른 도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올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메웠을까요? 앞에서 본 그 사람들입니다. 저임금을 감수하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거제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은 주 6일을 일하고 월 266만 원입니다. 이주 노동자 467명을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 엿새를 꼬박 일해서 받는 돈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숭년공은 떠나고 임금은 멈추고 빈자리는 메워집니다. 떠난 자리는 더 싼 손으로 채워지고 그 손이 번 돈은 다시 바다 건너로 빠져나갑니다. 거제 안에서 돌아야 할 돈이 거제를 한번 스치고는 그대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이건 외국인 노동자를 탓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숭년의 값을 깎고 격차를 방치하고 그 빈자리를 더 싼 노동으로만 메워온 구조. 호황의 돈이 도시 안에서 돌지 못하게 만든 그 설계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물러서 보겠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보면 더 중요한 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단서가 셋입니다. 비어가는 상가, 빠져나가는 돈, 그리고 멈춰선 임금. 이 단서들을 하나로 깨면 거제가 보여주는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거제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로 깨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거제의 진짜 정체는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바로 모노경제입니다. 도시 하나가 산업 하나의 운명을 모두 건 구조입니다. 조선업이 잘 되면 거제가 함께 솟구칩니다. 조선업이 흔들리면 거제도 같이 무너집니다. 호황과 불황을 똑같이 따라가는 운명 공동체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더 잔인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산업이 무너지면 도시가 같이 쓰러지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산업이 잘 나가도 도시는 그 온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진폭이 도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데 있습니다. 2015년 조선업이 무너졌을 때 거제 집값은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5년 말 평균 2억 1,016만 원이던 집값은 약 1억 5,353만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약 27% 하락입니다. 이 낙폭은 전국에서도 가장 깊은 장기 하락축에 듭니다. 산업 하나가 기침을 했더니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의 덫입니다. 호황기에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회복기에 마지노선이 되어버립니다. 집값이 내려가도 그 가격 밑으로는 좀처럼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이 멈춰섭니다. 그 위로 세물량까지 쏟아집니다. 거제의 분양 대기 물량은 무려 9,748세대에 이릅니다. 이미 안 팔린 집 위에 또 짓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숫자로 더 선명해집니다. 현재 거제의 미분양은 919세대입니다. 그중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린 악성 미분양이 372세대입니다. 비중으로 약 40%입니다. 새 아파트 10채 중 4채가 불 한 번 켜지지 못한 채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물량은 넘치는데 정작 그 집에 살러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산업이 회복되는 것과 자산과 도시가 회복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거제가 그 증거입니다. 조선소는 풀가동을 합니다. 수주잔고는 수십조 원입니다. 그런데 도시는 식어갑니다. 산업이 살아나도 도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만 있다고 도시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살려면 사람이 살러 와야 합니다. 살러 오게 만드는 건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울 학교, 주말을 보낼 문화공간, 아플 때 갈 병원, 이런 정주 인프라가 받쳐줘야 사람이 짐을 풀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일만 하고 떠납니다. 거제가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거제만의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조선 도시, 울산 동구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선업 호황이 한창인데도 도시는 똑같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 같은 결말입니다. 오죽하면 거제시와 울산 동구가 손을 잡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외국인 고용 할당은 줄이고 내국인 채용은 늘려달라는 공동 요구입니다. 두 도시가 같은 벼랑 끝에서 같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선 도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공장만 오면 우리 동네가 산다는 기대가 퍼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단지가 들어선다. 2차 전지 공장이 온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도시가 살아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거제가 보여줬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는 것과 사람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주 인프라 없이 일자리만 들어오면 그 도시도 거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거제가 남긴 단서는 세 가지였습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그 돈은 역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호황은 왔지만 그 호황은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산업 하나에 운명을 모두 걸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호황이라는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에 남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도시를 보십시오. 산업은 좋다는데 상권은 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건물은 올라가는데 사람은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월급을 보십시오. 회사 실적은 사상 최대라는데 내 통장만 그대로이지는 않습니까? 일은 늘었는데 손에 주는 돈은 그대로이지는 않습니까? 같은 신호입니다. 거제가 먼저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더 많은 도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업이 살아나는 것과 사람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도시는, 여러분의 월급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댓글로 들려주세요. 같은 신호를 읽고 있는 분들과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